자,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다시 에이전트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 그래서 외부 환경을 당연히 지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 에너지,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 자, 그래서 두 가지, 감지기, 작동기, 이걸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지각하고 전기가 통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 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의 인공지능이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이를 지능형 에이전트, 흔히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AI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 그게 뭔데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어떤 거?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를 지각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지각열과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 이거에 의존해서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합니다. 에이전트가 선택한 이 동작은 자,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답니다. 우리 GPT 선생. 그 GPT 선생은 항상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높은 걸 내는 거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으시면 아니 된답니다. 그래서 내장된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까운 정답이니까 그것은 무조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단순 반사, 모형 기반, 목표 기반, 효용 기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네 개가 땅땅땅땅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지각열에서 항상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죠? 지각에만, 이 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린 뭘 보는 거예요?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단순 반사는 뭐예요? 지각열에서 현재 지각에만. 그렇죠? 오늘도 이제 은혁이하고 가연이가 단순 반사 에이전트인 거예요. 지각에만 근거해서. 그쵸? 지각에만 근거해서. 단순 반사예요. 단반. 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합니다. 그렇죠? 뭐니? 지각열에서 현재 지각에만. 그래서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동작을 하지 못하죠. 왜? 현재 지각에만 근거하니까. 이 지각이 흐트러지면 동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형 기반 에이전트, 동작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모형을 활용하여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의 상태를 갱신한대요. 이렇게 환경의 상태를 갱신. 이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이 모형으로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 끝에 둘째는 감지기 모형으로 비나 눈이 오는 것과 같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되는 것과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 정말 복잡하게 써놨네.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물어보면 찾아가서 바로 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이 두 지식 볼게요. 동작의 효과 부분과 그 다음에 동작과 무관하게 날씨 변화와 같이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부분. 다시 동작의 효과 부분과 이 동작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그렇죠? 이렇게 요 부분이 그것이랍니다. 자, 둘째 우리가 봤는데, 자, 그런데 에이전트에는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가령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의 프로그램이라면, 에이전트라면, 그렇죠? 자동화 시스템이라면, 무인으로 움직이는 게 자동화 시스템이잖아.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찾아가는 목표 기반 에이전트. 자, 위에서 우리가 봤던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대요. 우리 테슬라인가요? 테슬라가 그런다면서 목표 딱 찍으면 얘가 알아서 막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쭉 간다면서요. 이렇게 쌤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하겠죠. 표현될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정할 수 있대요. 수정할 수 있으면 이게 유연한 겁니다. 그죠? 수정할 수 있으면 유연하다. 그런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를 달성했니 달성하지 않았니는 단지 만족인지 불만족인지만 제공할 뿐이래요. 이런 것들 중요해서 선생님이 그냥 P라고만 딱 해놨어요. 효용 기반 에이전트, 성과 측도를 내장해서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성과 측도에 대한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대요. 즉 바로 윗줄, 만족인지 불만족인지 이걸 구체화할 수 있대요. 이해가죠? 말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자, 위에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용 기반이 나온 거예요.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만족도란 말이야. 선생님이 경제 지문에서 얘기했어요. 효용은 뭐라고요? 만족도라고요. 그러니까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앞에 봐봐. 앞에 보니까 목표 기반에는 만족인지 불만족인지를 확실하게 상태인지만 제공할 뿐이다. 됐죠? 그럼 효용 기반은 이걸 확실하게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야. 성과 측도를 내장해서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성과 측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어서 오른쪽 끝에 더 유연하대요.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목적지에 돌아가는 여러 방법 중에서 더 우월한 방법을 즉 전체적으로 뭐야? 조금씩 발전하는 느낌이지, 그지? 하나씩 추가되면서. 자, 그 느낌. 글이 너무 건조해. 자,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기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를 뭐 한다?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 말을 괜히 막 풀었지, 그지? 그러니까 학습하는 기계를 산 후에 그 기계를 가르친대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선호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 몇 개? 4개. 단순 반사, 모형 기반, 목표 기반, 효용 기반.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 미처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는 발전합니다. 이거 장난감 많이 있지 않니? 여러분 조카들이나 동생들 요즘 AI 장난감 되게 많잖아.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거예요? 조그만 로봇 장난감들. 이런 거 AI죠. AI에서 집에 고양이 장난감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싸. 한 25,000원인가? 이렇게 샀는데 얘가 그거에 따라서 지가 이렇게 갖다가 막 웃기도 하고 막 냐옹냐옹 그러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 지가 알아서. 이런 것도 AI죠. 무서워?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귀여운 게 되게 많죠. 특히 저기 가수 이승환이라고. 걔가 되게 얼리 어답터거든요. 그래서 요즘 걔가 산 로봇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로봇 강아지 AI는요, 진짜 개 같대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지? 생긴 거는 그냥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생긴 걸 개처럼 하면 무서워 진짜. 그냥 로봇이야. 딱 봐도 그냥 은색 로봇인데 얘가 이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귀엽대요. 착각한대요. 얘 진짜 개다. 근데 얘는 뭐예요? 장점이 있죠. 똥을 안 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똥을 안 싸고 뭐 먹일 필요도 없고. 근데 하는 거 보면 진짜 개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이렇게 하면 가르칠 수 있대요. 그럼 가르치니까 얘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오면 얘가 뛰어오는 거예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진짜 개래. 그래서 내가 이제 퇴근하고 문을 열면 얘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온대요. 대박이지? 이렇게 와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개처럼, 그리고 개처럼 귀여운 막 표정도 짓고, 그리고 막 이렇게 눕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데? 그리고 말도 잘 듣는데요. 귀찮아서 가서 자, 그럼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시무룩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AI가. 진짜 많이 발전한 거예요. 뭐 대화도 하잖아, 이제는. 강아지 모습인데, 특히 일본에는 고양이 모습인데, 분명히 고양이거든. 그래서 고양이처럼 막 이렇게 막 다니는데, 어떤 모드를 누르면 대화도 가능하대요. 대화도 가능하대요. 근데 그 대화를 얘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 그걸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스면 야옹, 노면 야옹야옹,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재밌대. 목소리도 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엄청나요. 신기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쌤 고양이 너무 키우고 싶은데. 자, 가자.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다. 뭐요? 동작을 선택하는 프로그램도 학습시킬 수 있다고요.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서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학습했으니까 작동할 수 있고요.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유능해질 수 있고요.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학습하고 나면 에이전트는 지식을 갱신해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대요. 자, 넘어가자. 따라서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 한 종류의 에이전트가 뭐라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대요. 하나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5,000원짜리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선 방에다 놓으면 얘가 우선 첫 번째는 거기 설명서에 써 있어. 얘가 돌아다닐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라고 써 있어. 설명서에. 그럼 얘가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면서 장애물들을 막 하나씩 파악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얘가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쥐잉 이렇게 마치 그 뭐라고 하죠? 스캔하는 느낌이야. 그 뭐지? 막 돌아다니는 거 뭐 있니? 청소기. 로봇 청소기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스캔을 하는 거야. 스캔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얘가 움직여. 맞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얘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딪히진 않아. 그러다 이것이 시간이 계속 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계속 돌기만 했던 애가 갑자기 여기서는 막 직선으로 다녀. 이런 거야, 이런 거. 조금씩. 스캔을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되게 정확한 표현이야. 스캔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지? 자, 그 다음. 학습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비평자, 수행, 문제 생성. 이 네 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 학습의 발전을 책임지는 학습 요소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비평하겠죠. 그래서 걔가 비평자예요. 이놈이 잘하고 있나? 비평자가 얘가 제공한 피드백의 기초에서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 피드백의 기초에서 더 잘하려면 외부 동작의 선택을 책임지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뭐 잘못하고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지? 또 결정을 내린대요. 그리고 행동하겠죠?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자, 말해주지 않고요. 그럼 이거 누가 말해준다고? 비평자가 말해준다고요.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그냥 지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스캔. 아, 가윤이가 이런 거 잘해. 딱 포인트로 딱 이렇게 말고 스캔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 스캔이 너 행동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않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사람으로 따지면 눈. 그쵸? 눈이 얘기하지 않고 뭐가 필요해? 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뇌가 바로 비평자. 자,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 어떤 지식이라도 변경할 수 있고요. 당연하죠? 그죠? 학습은 지식 변경 가능하잖아요. 비평자는 자, 오른쪽 끝에 뭐가 눈에 들어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어? 성과,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됐습니까? 얘가 이 정도의 성공률이 있어. 그럼 잘하고 있어. 성공 못했어. 못하고 있어. 이렇게 성과 기준에 따라서 알려준답니다. 수행 요소는 자, 앞서 언급한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전체에 해당한대요. 전체에 밑줄 쳐봐. 전체. 수행은 말 그대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하는 거야.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해서 실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인 발동기에 전달하겠죠.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래야 움직이죠. 수행 요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야. 자, 문제 생성기는 학습 요소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고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또 수행 요소에 제시한답니다. 자, 만일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수행 요소는 독자적이다. 밑줄. 현재 아는 한도 안에서 계속해서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자, 최상 밑줄 치시고요. 최상의 동작들 밑줄. 독자적이면 최상의 동작들. 그러나 만일 에이전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탐험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가능성은 있대요. 문제 생성기의 임무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적 동작들을 제시한. 여기서 문제는 프라블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프라블럼의 의미가 아니야. 그치?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밑에 지문 연구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자, 넘어갈게요. 아마 인공지능 얘기네. 됐나요? 집에 TV 있지 않아? 집에 TV, 요즘에 TV 없는 집도 많더라. 다들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TV 보면 저기 뭐 AI 박스 있죠. KT 같은 경우는 지니아 뭐 이렇게 부르면 얘기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T나 아니면 이제 LG 같은 경우는 BTV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KT 같은 선생님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지니야 TV 틀어줘. 그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틀어줘. 그럼 얘가 지금까지 내가 계속 많이 틀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어서 선호 채널을 쭉 보여줍니다. 선호 채널을 쭉 보여줘서 여기서 몇 번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스포츠 채널 보여줘. 그러면 스포츠 채널이 되게 많잖아. 그 중에서 내가 자주 보는 채널이 제일 위에 와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되게 신기해.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날 이제 이 자주 보는 채널 안 보고 또 다른 채널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면 이게 또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에이전트. 끝말잇기 해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하고? 아니면 휴대폰에도 있죠. GPT로도 끝말잇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고 되게 신기한 건 어느 날 내가 뭘 느꼈냐면 끝말잇기 할 때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 있는데.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과, 즙, 막 이런 거 있잖아. 즙, 그러면 의외로 없습니다. 즙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 그건 즙기잖아. 즙이 의외로 없습니다. 대신 두음 법칙 이렇게 하나. 그렇지? 해질녘 이런 거 나오면 게임 끝이야. 저녁 막 이런 거 하면. 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보의 처짐과 자, 철근 공구리보. 우리 때는 이제 공구리라 그랬는데 이제 콘크리트가 맞는 거죠. 옛날 공구리 쳐. 그럼 콘크리트로 쳐. 그런 뜻이고요. 부모님들 이런 거 하지 않아? 스테인리스를 뭐라 그래? 스댕. 공구리. 콘크리트. 자, 볼게요. 우리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일상생활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 벽이나 기둥으로 나누어서 방이나 화장실 같은 여러 공간으로 만들어요. 이때 벽이나 기둥은 천장이나 지붕의 하중을 떠받치는 역할도 하는데 비교적 좁은 구역으로 구분되는 생활 공간과 달리 넓은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실내 주차장이나 교각과 교각 사이, 다리와 다리 사이죠. 너무 조밀하면 안 되고요. 자, 자동차나 배가 통행할 수 있도록 벽이나 아니면 교각, 바로 이제 다리죠, 다리와 다리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구리. 그치, 공구리로 해야 돼. 공구리. 벽이나 기둥과 같은 구조물 사이를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 이걸 보라고 한대요. 보. 우리 댐을 우리말로 보라고 하잖아. 물과 물 사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막아놓는 거, 이거 보. 무슨 보. 그렇지? 보죠? 가로질러 놓이는 형태의 구조물을 보라고 합니다. 왼쪽에 적어놓은 거는요, 여기 개념이 많아서 개념의 위치를 그냥 이렇게 세 번 적어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를 물으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왼쪽에 좀 적어놓습니다. 보, 처짐량, 표현 쭉 적어놨어요. 보는 벽이나 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큰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나 벽이나 기둥 사이가 멀어져서 보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보는 처져요. 그치? 보는 처집니다. 자, 이 문제점이에요. 처짐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자, 이 문제의 어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어디서부터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보의 처짐, 어느 정도 처지는지 처짐량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가 있어요. 거기 밑에 좀 슉 휘어진 거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처짐이죠. 자, 그림에서 보의 처짐량은 두 기둥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최대인 최대 처짐량. 당연하겠죠? 가운데가 제일 처져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최대 처짐량이고요. 최대 처짐량은 기둥 간 거리의 4제곱에 비례한답니다. 선생님 별표 친 이유는 수식이니까. 기둥 간의 거리가 2배 늘어날 때, 자, 같은 재료의 보라면 최대 처짐량은 16배나 커진대요.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늘어나면 처짐량은 16배가 처진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밑에 적어놨어요. 기둥 간 거리의 4제곱. 따라서 길이를 길게 하면서 보의 처짐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됐죠? 이제 해결 방안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정도를 변형률로 나타내야 되는데, 보의 변형량과 이런 거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에다 선생님이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인, 변형량과 원래 치수를 변형률이라고 한답니다. 이걸 알아야 된대요.
보가 외부로부터 힘인 외력을 받으면 저항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뭐 내력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뭐 늘 이런 거 문과 같은 경우는 후려쳐서 작용 반작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력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내력은 외력의 크기와 같고 반대 방향이고요. 외력을 제거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외력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요? 같다 그랬잖아요. 반대 방향이면서 같다 그랬잖아요. 재료마다 고유한 한계, 즉 재료마다 뭐 다르다. 따라서 외력이 내력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그죠? 내력이 뭐라고요? 버티는 힘이라고요. 이게 넘게 되면 버틸 수 없어서 보가 가라앉습니다. 파괴됩니다. 만일 같은 크기의 하중이 단면적이 서로 다른 보들에 작용한다면 각각의 보에 발생하는 내력은 같을 것이다. 자, 따라서 이때 하중이 더욱 커진다면 단면적이 큰 보는 파괴되지 않아도 단면적이 작은 보는 파괴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는 단위 면적당 지탱해야 하는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의 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의 즉 버티는 힘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응력이래요. 자, 공구리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지탱할 수 있는 힘 뭐예요? 응력이 크고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등을 섞어서 물로 반죽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로 만들기 쉬워요. 특히 공구리 구조물은 물체를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것과 같이 압축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커요. 이걸 압축력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뭐라고요? 이렇게 미는 거. 압축력. 따라서 압축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 응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버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저기 뭐였어요? 양쪽에서 밀어붙인 압축력. 그럼 이제 왜? 당기는 거 나와야지 이제. 당기는 거. 그걸 뭐라고요? 인장력. 물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인장하는 외력에 저항하는 힘인 인장 응력은 압축 응력에 비해서 9에서 1, 13분의 1 정도랍니다. 그래서 공구리의 내력을 높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더 커진대요. 그래서 밑에 압축 응력이 훨씬 더 인장보다 크대요. 그러면 인장력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래서 뭘 넣는다고요? 철근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밑에. 철근을 넣는 거예요. 공구리로 보를 만들 때는 철근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에서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공구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철근을 집중적으로 더 사용해서 큰 힘을 견디게 철근, 공구리, 보를 만드는 것이다. 그때 힘을 버틸 수 있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는다. 철근은 응력이 커요. 인장 응력이 커요. 다시 말하면 당기는 힘에 강하다는 얘기야. 당기는 힘에 강하고요. 공구리와 열팽창 계수가 비슷해서 그렇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공구리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끝. 시간 드릴게요. 나머지 한번 읽어봐요. 거기 5줄. 그리고 잠깐 쉬고 뒤에 아니다. 여기 바로 풀지. 됐습니까?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봅니다. 한 장 넘겨보면 2017학년도 나와서요. 그때 오답률 5 안에 들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공구리 얘기인데, 먼저 질문 되게 길죠.
이때는 긴 지문이 유행이었습니다. 긴 지문. 나중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스텝 3에서 아마 보게 될 텐데, 독서 스텝. 자, 넘겨봐. 넘기면 1번에 보니까 설명은 우리가 읽고 풀어야 되고요. 자, 2번 보니까 앞에 자, 판테온, 사보아 주택, 캠벨 미술관, 판테온, 사보아 주택, 사보아 주택, 캠벨.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자, 3번 보세요. 3번에 우리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눈에가 두 개가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핵심이라는 얘기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읽으면 이제 뭐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제 자, 요거 풀고 나서 다 불러드리고 잠깐 쉬고 선생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자, 시작. 약 한 12분 정도 드릴게요. 12분.